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유농업사 1급 자격시험 교재 3권, 그중에서도 회계와 세무실무 역량 단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겠습니다. 이 단원은 회계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장부를 어떻게 적는지,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내는지까지 다룹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하나씩 실제 농장 사례로 풀어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이번 단원을 다 보고 나면 4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무제표가 뭔지, 회계장부는 어떤 순서로 작성되는지,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무는 어떤 틀로 돌아가는지, 이 4가지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4파트입니다. 1부는 재무제표 작성법, 2부는 실제 장부를 적어보는 회계순환과정 실습, 3부는 농산물 원가 계산, 그리고 4부가 오늘의 핵심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무실무입니다. 이 교재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기본 틀로 삼되 농장에서만 나오는 동물과 식물, 즉 생물자산은 별도의 농업회계 자료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전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매출 규모가 작은 개인 농장은 간단한 장부, 간편장부만 써도 되지만 이 교재에서는 공부를 위해 모든 농장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쓴다고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또 농산물을 팔아서 버는 돈과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버는 돈은 통장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좋다는 점도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회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라는 3가지 재무제표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계는 순 우리말로 하면 셈, 즉 계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과 관련된 거래를 기록하고 정리해서 그 정보를 보는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회계의 목적입니다. 농장으로 치면 오늘 씨앗을 얼마에 샀고 채소를 얼마에 팔았는지를 정리해서 이 농장이 잘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를 이루는 5가지 요소를 소개합니다. 자산은 농장이 가진 것, 예를 들면 트랙터나 땅입니다. 부채는 갚아야 할 빚,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내 몫입니다. 수익은 벌어들인 돈, 비용은 그 과정에서 쓴 돈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 재무제표는 이 요소들을 표로 정리한 것뿐입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예를 들어 12월 31일 현재 우리 농장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찍은 사진 같은 표입니다. 1년 안에 현금화되면 유동자산, 1년 넘게 걸리면 비유동자산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농장만의 특징이 나오는데 소나 나무처럼 살아있는 생물자산은 다 자란 상태면 유형자산으로, 아직 자라는 중이면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화면의 표는 재무상태표의 기본 틀입니다.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고 양쪽 합계는 반드시 똑같아야 합니다. 이 표 형태만 익혀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와 다르게 한 기간 동안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 또는 손실이 나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여기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마지막으로 세금까지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남습니다. 단계별로 이익의 크기가 점점 좁혀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본 변동표는 1년 동안 우리 농장의 내목, 즉 자본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연초에 얼마였고,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연말에 얼마가 됐는지를 정리합니다. 표를 보시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4항목이 기초부터 기말까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줄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생기면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식으로 연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농장 회계에서만 나오는 개념 생물자산을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회계에서는 생물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나누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생물 자체를 키워서 팔 것이냐, 아니면 그 생물이 낳는 결과물을 팔 것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매실을 수확하려고 심은 매실나무는 생산용 생물자산이고 나무 자체를 조경용으로 팔려고 키우는 매실나무는 소비용 생물자산입니다. 송아지를 낳게 하려고 키우는 소는 생산용, 고기로 팔려고 살찌우는 소는 소비용입니다. 정리하면 생산용 생물자산은 우유를 짜는 젖소나 과일을 수확하는 과수나무처럼 계속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소비용 생물자산은 고기소나 옥수수처럼 그 자체가 최종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생산용 생물자산은 다 자라서 실제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성숙 생물자산, 아직 자라는 중이면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나눕니다. 쉽게 말하면 다 큰 젖소는 성숙, 아직 우유를 못 짜는 어린 소는 미성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용 생물자산은 자라는 중이면 생작물, 다 자라서 수확한 뒤에는 수확물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동물의 경우는 수확물 대신 생산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표에 나온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는 수확물, 돼지에서 나온 돈육은 생산물입니다. 시설 장미 사례로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해에 묘목과 비료를 사서 심으면 이 돈은 일단 비용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1년차 결산 때 아직 수확을 못하니까 이 비용들을 미성숙 생물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옮겨둡니다. 다음 해가 되어 드디어 장미를 딸 수 있게 되면 그때 성숙 생물자산으로 다시 옮깁니다. 한마디로 돈을 쓴 순간에는 비용, 자라는 동안에는 미성숙 자산, 다 자라면 성숙 자산으로 이름표가 바뀌는 겁니다. 포도 농장을 예로 들면 비료를 사서 뿌리는 순간은 비료비라는 비용이고 수확 전까지는 생작물, 수확하고 나면 수확물로 이름이 바뀝니다. 한우도 똑같습니다. 송아지 백신 비용을 쓰면 처음엔 비용, 연말 결산 때는 생작물, 출하할 때가 되면 생산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약품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건 재고로 쌓아두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일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재무상태표의 뼈대이고 수익, 비용이 손익계산서의 뼈대입니다. 생물자산은 생산용이면 성숙과 미성숙, 소비용이면 생작물과 수확물, 동물은 생산물로 나뉜다는 것, 그리고 돈을 쓴 시점부터 수확 시점까지 계정 이름이 단계별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시험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고 그게 최종적으로 재무제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은 거래가 생기면 기록하고 그 기록들을 모으고 마지막에 보고서로 정리하는 일련의 흐름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거래를 알아차린다. 분계라는 형식으로 적는다. 그걸 총계정원장이라는 계정별 장부로 옮긴다. 시산표로 검산한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완성한다. 이 순서를 하나씩 실습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늘거나 줄면서 발생합니다. 이걸 8가지 요소로 정리한 것이 거래의 8요소입니다. 중요한 규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왼쪽 차변, 요소끼리는 절대 서로 짝을 이루지 않고 반드시 왼쪽 하나와 오른쪽, 대변 하나가 짝을 이룹니다. 왼쪽 차변에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이렇게 4가지가 올 수 있고 오른쪽 대변에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이렇게 4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 8가지가 서로 짝을 이루면서 모든 거래가 기록됩니다.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행복농장이 현금 200만 원과 땅 300만 원을 가지고 농장을 시작하면 자산이 늘어난 만큼 500만 원, 자본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묘종과 비료를 외상으로 사면 비용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갚아야 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늘어납니다. 채소를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늘면서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모든 거래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짝을 이룹니다. 방금 본 것처럼 거래 하나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라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이걸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부에 적을 때도 왼쪽과 오른쪽에 항상 같은 금액을 같이 적게 되는데 이 덕분에 아무리 많은 거래를 적어도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는 항상 똑같아집니다. 이게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이고 나중에 계산이 맞았는지 검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적는 걸 분계라 하고 분계한 내용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합니다. 3가지 거래로 분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고구마를 외상으로 팔면 왼쪽엔 외상 매출금, 오른쪽엔 채소 매출을 적습니다. 농협에서 현금을 빌리면 왼쪽엔 현금, 오른쪽엔 단기 차입금입니다. 체험 프로그램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왼쪽엔 현금, 오른쪽엔 서비스 매출입니다. 방금 적은 분계를 각 계정 과목별로 따로 모아 옮겨 적은 것이 총 계정 원장입니다. 현금 계정, 외상 매출금 계정 이런 식으로 각각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고 나간 내역을 몰아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정별로 정리한 총 계정 원장을 한 장의 표에 모두 모은 것이 시산표입니다.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가 맞는지 확인하는 검산표 역할을 합니다. 화면의 표가 행복농장의 시산표 예시입니다. 현금, 외상 매출금부터 자본금, 매출까지 모든 계정이 한 줄씩 정리되어 있고 맨 아래 합계줄을 보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정확히 209만 9천 원으로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산표까지 만들었으면 사실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시산표에 있는 수익, 비용 항목은 손익계산서로,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은 재무상태표로 각각 옮겨 적기만 하면 재무제표가 완성됩니다.
지금부터는 행복농장이라는 가상의 농장을 예로 처음 자료부터 최종 재무제표가 나오기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실습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기초자료 확인, 기초재무상태표 작성, 거래마다 분계, 총계정원장 작성, 결산정리 분계, 시산표 작성,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연초 기준으로 행복농장은 현금 25만 원, 보통예금 45만 원, 당좌예금 40만 원 등 여러 자산과 장기차입금 50만 원이라는 부채, 그리고 나머지가 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올해 장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있었던 거래들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씨앗으로 쓴 벽시, 당근과 현미를 판매한 내역, 땅을 새로 산 내역 등이 나옵니다. 이 하나하나가 앞으로 분개할 대상입니다. 이어지는 거래들입니다. 인건비 지급, 트랙터 기름값, 대출 원리금 상환, 채소와 벼 판매, 그리고 어린이집 체험 프로그램과 강사비까지 다양한 거래가 등장합니다. 연말이 되면 아직 안 팔린 벼와 채소 재고, 남은 비료 재고를 확인하고 트랙터와 건물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까지 추가로 정리해줘야 합니다. 연초 자료를 가지고 기초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현금과 예금을 합친 현금성 자산이 110만 원, 여기에 미판매 농산물, 저장품, 대농기구, 건물, 토지를 더한 자산 총계가 648만 5천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부채, 장기차입금 50만 원, 와 자본금 598만 5천 원의 합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1월부터 8번 거래까지 분개한 내용입니다. 씨앗으로 쓴 벽시는 종묘비로, 당근을 원가보다 비싸게 판 차익은 전년도 생산물 판매이익으로, 새로 산 토지는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토지 계정에 반영됩니다. 화면의 표를 따라가시면서 각 거래가 왼쪽, 오른쪽,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9번부터 15번 거래까지입니다. 인건비는 고용비, 기름값은 연료비, 대출 원리금 중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따로 떼서 처리합니다. 어린이집 체험 프로그램 수입은 치유 서비스 매출로 별도 기록된다는 점이 이 농장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의 분계들을 계정별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3계정을 각각 통장처럼 펼쳐놓고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정리하면 연말 잔액이 남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받을 돈, 미판매 농산물은 아직 안 판 농산물 재고, 저장품은 벽시나 비료 같은 재고를 계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트랙터, 대농기구, 건물, 토지 계정입니다. 대농기구와 건물은 연말에 감가상각비만큼 금액이 줄어드는 게 눈에 띕니다. 이번엔 갚아야 할 돈들입니다.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장기차입금 계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벼매출, 채소매출 계정입니다. 나중에 연말 결산 때 이 매출 계정들은 손익 계정으로 모두 옮겨진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치유 서비스 매출, 전년도 생산물 판매이익, 종묘비 계정입니다. 비료비, 연료비, 고용비 계정입니다. 비용 계정들은 연말에 손익 계정으로 넘어가면서 마감됩니다. 감가상각비, 수수료 비용, 대손상각비 계정입니다. 이자 비용과 대손 충당금 계정까지 정리하면 총 계정원장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연말에 딱 한 번, 실제로 돈이 오간 거래는 아니지만 장부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결산정리 분계를 합니다. 안 팔린 벼와 채소 재고를 다시 반영하고 트랙터와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잡고 혹시 못 받을 수도 있는 외상 매출금에 대비해서 대손상각비를 미리 잡아두는 것이 2단계입니다. 결산 정리까지 반영한 최종 시산표의 앞부분, 즉 자산, 부채, 자본 계정들입니다. 현금, 예금, 재고, 토지 등 모든 계정의 최종 잔액이 여기에 담깁니다. 시산표의 나머지 절반, 수익과 비용 계정들입니다. 맨 아래 최종 합계를 보시면 차변과 대변 모두 1015만 2천원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맞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손익이라는 임시 계정 하나로 모읍니다. 수익 합계가 174만 2천원, 비용 합계가 89만 7천원이니 그 차액인 84만 5천원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개인 농장은 이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자본금에 더해줍니다. 방금 설명한 손익 계정을 표로 정리한 모습입니다. 왼쪽에 모든 비용과 당기순이익, 오른쪽에 모든 수익을 몰아넣으면 양쪽 합계가 174만 2천원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드디어 최종 재무상태표가 완성됩니다. 자산 총계와 부채 및 자본 총계가 각각 780만 원으로 일치하고 자본금은 기초 598만 5천 원에 당기순이익 84만 5천 원을 더한 683만 원이 됩니다. 손익계산서도 완성됩니다. 농업수익 174만 2천 원에서 농업비용 88만 7천 원을 빼고 이자 비용 1만 원을 추가로 빼면 최종 당기순이익 84만 5천 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거래 하나하나에서 시작해서 재무제표가 완성되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따라와 보았습니다. 2부를 정리하면
회계순환 과정은 거래식별부터 분계, 전기, 시산표, 재무제표까지 이어지는 흐름이고, 거래의 8요소는 항상 차변과 대변이 짝을 이루며 그 덕분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항상 일치하는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행복농장 실습에서는 기초자산 648만 5천 원으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자산 총계 780만 원, 당기순이익 84만 5천 원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농산물 하나를 키우고 파는데 실제로 얼마가 들었는지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가는 농산물을 만들고 파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전체 비용은 생산에 직접 들어간 생산 원가, 파는 데 들어간 판매비, 관리하는 데 들어간 일반 관리비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뉘는데 이 교재에서는 그 중에서도 농사에 직접 들어간 생산 원가 계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봅니다. 재료비는 비료나 사료처럼 농사에 직접 들어간 재료값이고, 노무비는 일하는 사람에게 준 임금과 급료, 제조경비는 전기료나 농기계 감가상각비처럼 그 밖의 생산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농장회계에서는 일반 공장의 제공품 자리에 생작물, 완제품 자리에 생산물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돈을 쓰면 각 비용 계정에 먼저 기록하고 그걸 생작물로 모았다가 다 자라면 생산물로 넘겨서 매출원가를 확정하는 흐름입니다.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료비는 기초재고에 이번에 산 것을 더하고 남은 재고를 빼서 계산합니다. 거기에 노무비와 제조경비를 더한 것이 단기총 생산원가이고, 여기에 기초생작물 재고를 더하고 기말 생작물 재고를 빼면 올해 만든 생산물의 원가가 나옵니다. 이게 결국 매출원가로 이어집니다. 생산원가명세서는 이 원가 계산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서류로 일반 회사의 제조 원가명세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부 기준도 함께 나와 있는데, 특히 개인 농장 사장님 본인의 인건비나 현금으로 안 준 가족 노임은 노무비에서 빼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표를 보시면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순서대로 더해서 단기 총 생산원가를 구하고, 여기에 기초 생작물 재고를 더하고 기말 생작물 재고와 타계정 대체액을 빼서 최종적으로 단기 생산물 생산원가를 구하는 양식입니다. 실제로 농산물을 팔았을 때 장부에 반영하는 순서는 4단계입니다. 먼저 판매 시 매출로 기록하고, 그 다음 팔린 만큼의 원가를 생산물 계정에서 매출 원가 계정으로 옮기고, 결산 때 매출 원가를 손익 계정으로 넘기고, 마지막으로 그 차액인 단기 손익을 개인 농장은 자본금에, 법인 농장은 이익잉여금에 반영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원가 1천만 원짜리 벼를 300만 원에, 원가 300만 원짜리 메론을 625만 원에, 원가 30만 원짜리 부산물을 5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 판매들을 분기하면 각각 당좌예금이나 현금이 늘면서 벼 매출, 메론 매출, 부산물 매출이라는 수익이 잡힙니다. 그리고 팔린 상품들의 원가 합계 330만 원을 매출원가라는 계정으로 한꺼번에 옮겨 정리합니다. 이제 매출원가와 매출 계정들을 모두 손익 계정으로 넘깁니다. 손익 계정에서 전체 매출 2,975만 원에서 매출원가 330만 원을 빼면 매출총이 645만 원이 남습니다. 실제 팔아서 번 돈에서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빼면 순수하게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걸 숫자로 확인한 겁니다. 3부를 정리하면 총원가는 생산원가와 판매비, 일반 관리비를 합친 것이고, 농장에서는 제공품 대신 생작물, 제품 대신 생산물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생산물 재고에 단기 생산물 생산원가를 더하고 기말 생산물 재고를 뺀 값이며, 판매 시 매출 기록, 원가 대체, 손익 대체, 자본금 대체라는 4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농장 운영에 바로 적용되는 세금 이야기라 하나하나 실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매기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어서 내는 재산세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법인이 벌면 법인세, 개인이 벌면 소득세라고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은 3가지입니다. 원칙은 종합과세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6가지를 다 합쳐서 한 번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예외적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안 섞고 따로 계산하는데 이걸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소득은 지급받는 순간 세금을 미리 떼고 끝내버리는 분리과세라는 방식도 있는데 이게 바로 뒤에 나올 원천징수와 연결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종합과세 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고 분류과세 대상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분리과세는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이 절차가 끝나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조금 이론적인 부분인데 소득을 어디까지 세금 매길 대상으로 볼 것이냐에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소득 원천설은 매번 반복해서 생기는 소득만 과세하자는 입장이고 순자산 증가설은 어쩌다 한번 생긴 소득까지 다 과세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을 따라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로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과세합니다. 정리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은 크게 종합소득과 분류과세 대상 소득 두 갈래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은 6가지를 합산해서 신고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따로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의 예시를 나열할 때 농업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곡물이나 식량작물 재배업은 아예 과세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벼농사 같은 일반적인 개인 농장의 농업소득은 대부분 세금을 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물 재배업은 농민이 직접 기른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곡물 식량작물이 아닌 채소나 시설 재배는 연간 수입이 10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규모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축산업의 비과세 기준 두수는 젖소와 소는 50마리, 돼지는 700마리, 사냥, 면양은 300마리, 토끼는 5영마리, 닭과 오리는 15영마리, 양봉은 100군입니다. 예를 들어 소를 30마리 키우는 농가는 완전히 비과세이고 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넘은 부분에서 생긴 소득 중 3,000만 원까지는 농가부업 소득으로 추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원천징수 계산법입니다. 치유농장에서 외부 강사를 불러 강의료를 줄 때 강사료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빼주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20%의 세율로 세금을 뗍니다. 예를 들어 강의료가 50만 원이면 50만 원에서 60%인 30만 원을 뺀 20만 원에 20%를 곱해서 4만 원이 소득세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세로 소득세의 10%인 4천 원이 더 붙어서 총 4만 4천 원을 떼고 나머지를 강사님께 드리면 됩니다. 이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1. 400만 원 이하는 6%로 시작해서 소득이 10억 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 45%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4억 원이면 4억 원의 40%에서 누진공제 2, 594만 원을 빼서 1억 3, 406만 원이 소득세가 됩니다. 법인이 내는 법인세는 이보다 낮은 편입니다. 일반 영리법인은 과세 표준 2억 원까지는 9%, 그 이상은 구간별로 19%, 21%, 24%까지 올라갑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만드는 조합법인, 즉 영농조합법인은 더 낮아서 20억 원까지 9%, 그 이상만 12%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특히 조합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마다 매기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세금을 걷어서 대신 내주는 것뿐이고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건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는 가공 안 된 농축수산물을 팔 때는 이 부가가치세를 아예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는 애초에 세금 낼 의무가 없는 사업자이고 과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 일반과세, 영세율과세로 다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는 국내 농축산물을 그대로 파는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쓰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사업자 중에서는 연매출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 이상이면 일반과세로 나뉘는데 제조업이나 도매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을 하는 일반과세 사업자는 영세율 과세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배추를 그대로 파는 농부는 면세사업자, 이걸 가공해서 연 3천만 원어치 파는 소규모 가공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자, 대량으로 도매 납품하면
일반 과세사업자, 해외로 수출까지 하면 영세율 과세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면세와 영세율, 둘 다 세금이 영원처럼 보이지만 원리가 다릅니다. 면세는 세금을 안 걷는 대신 물건을 만들 때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영세율은 세금을 0%로 매기면서 동시에 이미 낸 세금까지 전액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이 훨씬 더 확실하게 세금 부담이 없어지는 완전 면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미가 공식용품이란 원래 상태에서 크게 성질이 바뀌지 않을 정도의 가공, 예를 들어 탈곡, 건조, 냉동, 포장 정도만 거친 식료품을 말합니다. 곡류, 채소류, 과실류, 수육류, 생선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포장인데 김치나 두부를 단순히 운반 편하게 비닐로 감싸면 면세지만 경이나 통조림처럼 최종 소비자에게 그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포장을 하면 원래 성질이 변한 걸로 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면세 대상을 쭉 나열하면 미가공식료품 외에도 수돗물, 연탄,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대중교통, 도서, 신문, 우표 등이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어서 저가 담배, 금융, 보험, 주택임대, 토지, 예술공연, 도서관, 박물관 입장, 공익단체나 국가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혜택을 받는데 영농 비용을 줄이고 농가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후환급이라는 조금 독특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후환급은 일단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둔 다음 나중에 농업인 등 최종 소비자에게 그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효과는 영세율과 똑같지만 농업 외의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겁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비료, 농약, 사료, 그리고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각종 농업기계입니다. 축산업용 기자재와 유기농 업자재도 영세율 대상입니다. 사료 배합기나 착유기 같은 축산 장비, 목초액이나 천적 같은 유기농 자재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후환급 방식이 적용되는 품목들입니다. 농업용 필름, 부직포, 저온저장고, 무인 헬리콥터 등 매우 다양한 농업, 임업 기자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저온저장고를 살 때는 일단 세금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나중에 그 세금만큼을 돌려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영세율과 면세를 표로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영세율은 수출품처럼 특정 거래에 적용되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아 완전 면세 효과가 나며 사업자로서의 의무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에 적용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그 세금이 가격에 녹아들어가는 부분 면세이며 애초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서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금 혜택, 즉 조세 특례를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물 재배업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 돼 연수입 10억 원 초과분만 과세되고 축산업도 사육두수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그 초과분 중에서도 3,000만 원까지는 농가부업 소득으로 추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채소, 화훼, 종묘 재배업과 곡물, 식량작물 재배업, 그리고 식량작물이 아닌 시설작물 재배업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반면 과실이나 향신용 작물, 그 밖의 기타 작물 재배업은 연수입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를 작물 재배 목적으로 남에게 빌려주고 받는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차장이나 태양광 부지처럼 농업의 용도로 빌려주면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축산, 양어, 가공품 제조, 민박, 특산물, 전통차 제조 등에서 나오는 농가 부업 소득도 비과세됩니다. 농산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그리고 농업용,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사후 환급도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서 과세되는 제품을 만들 때는 매입 시 실제로 낸 부가가치세가 없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한 제도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낸 적은 없지만 마치 낸 것처럼 인정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겁니다. 공제율은 일반 업종이 102분의 2, 음식점업은 법인이 106분의 6, 개인 사업자가 108분의 8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식당이 농산물을 1,000만 원어치 사면 1,000만 원에 108분의 8을 곱한 약 74만 원을 나중에 낼 부가가치세에서 빼줍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신고할 때 낼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해 줍니다. 다만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자격농민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귀농인이 3년 이내 농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50% 감면받고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초기라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취득세 감면 혜택은 대부분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 규정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사를 짓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그 농장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에 미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해온 사업을 물려받을 때 적용되는데 사업을 이어온 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커집니다. 10년 이상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2년 이상 그 지역에 살면서 직접 농사지은 경우에 적용되고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상속받는 자녀도 18세 이상이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농지를 미리 물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증여세를 5년간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부모가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하고 물려받는 자녀도 18세 이상이면서 그 지역에 살며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세무 파트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퇴직, 양도소득만 따로 분류과세하며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떼는 분리과세도 있습니다. 농업소득은 곡물, 식량작물 재배업이면 대부분 비과세이고 그 밖에 작물 재배업은 연수입 10억 원 초과분만, 축산업은 사육두수 기준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치유농장 강사료 원천징수는 강사료에서 강사료의 60%를 뺀 금액에 20%를 곱해서 계산하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여기에 1.1을 곱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면세는 매입세액을 못 돌려받는 부분 면세,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전액 돌려받는 완전 면세라는 차이를 꼭 기억해 두시고 상속, 증여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 영농상속공제 30억 원, 영농자녀 농지증 여세 감면 5년간 1억 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